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기아 스터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민기 선생님과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민기 선생님부터 발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파푸스 정리인데요. 그 파푸스 정리라고 하면 정리라고 하면 그 우선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해서 아마 이런 정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삼각형에서 이렇게 이제 이 빗변은 아니죠. 하여튼 한 변에 이렇게 중점을 찍고 이렇게 각 길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D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하는 게 아마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해서, 그, 교과서에서도 한 번쯤 이제 있었, 있는 그 정리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이것로 조금 많이 생각하실까 봐 이게 아니라 다른 정리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정리는 그 파푸스의 육각형 정리라고도 조금 불리기도 하는데, 아직은 사실 제가 그 뭐, 그 봐야 될 그 레퍼런스를 끝까지 다 보지 못해서 아직은 육각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발표 내용에도 육각형이 아직 나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를 정리는 바로 이 파푸스 육각형 정리를 그냥 파푸스 정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푸스 그 정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이 사람이 또 워낙 그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책에 따라서 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파포스라고 적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또 파푸스라고 이렇게 O와 U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적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파푸스 정리를 한번 조금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먼저 파푸스 정리는 일단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 위에는 세 점 XYG가 있습니다. 그리고 AY, BX가 서로 교차하고 BG와 CY가 서로 교차하고 CX와 AG가 서로 교차하면 이 교차점은 세 개는 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이 파푸스정리입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혹시 뭐 옆에 펜이나 종이가 있으면 한 번쯤 요 말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저랑 한번 바로 지금 한번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여기서 일단 정리니까 뭔가 비저명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비저명한다는 것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어쨌든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이게 아마 비자명한 거겠죠. 당연히 점이 두 개가 있으면 그걸 해당되는 직선은 무조건 존재하니까 상관없는데 점이 세 개 있다면 이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좀 비자명한 얘기겠죠.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한번 파푸스트 정리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선 요 한 직선 여기 ABC 위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직선 위에 세 점 XYG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 직선은 L이라고 요 직선은 이제 하고 다른 직선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M이라는 직선 위에는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고 하면, 자,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우선 A에서 이제 X, Y, G를 향해서 끌 건데, Y와 이제 G를 향해서 끌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A하고 X가 짝이고, B하고 Y가 짝이고, C하고 G가 짝인데, Z가 짝인데, A는 이제 Y하고 G에만 끌 거예요. 자, 그러면 B에서는 Y에 끝이 않고 아마 X와 G로 끊겠죠. 그러면 이제 B에서는 X와 그 다음에 G를 향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끊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같이 표시된 게 지금 보면 AY와 BX잖아요. 요거 두 개의 교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파란색으로 요 부분입니다. AY와 BX의 교점. 자, 그럼 여기 거 보면 AY와 BX의 교점. 그래서 여기 파란색 점 하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는 A와 G를 이렇게 연결할 건데, 그럼 이거와 해당되는 것은 이제 A와 G니까 C와 X겠죠? C와 X. 그럼 이렇게 빨간색 점이 하나 생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B하고 G를 연결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B하고 G하고 이제 봐야 돼서는 B와 G니까 바꿔서 C와 Y. 이렇게 초록색 점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점, 파란색 점, 빨간색 점, 초록색 점이 신기하게도 선은 이상하게 좀 색깔이 자꾸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이 점 세 개가 보시는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조금 비자명하죠?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파푸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팅을 보시면 우선 제일 처음에 직선 두 개 LM 있고 그 위에 각각 점 세 개가 그리고 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 여섯 개가 있고 직선 두 개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파란색 직선 두 개, 빨간색 두 개, 그다음에 초록색 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이 선까지 해서 모든 직선도 아홉 개고 그리고 이제 교점 세 개가 더 추가돼서 교점 세 개가 더 추가돼서 점도 모두 아홉 개, 직선도 모두 아홉 개로 구성되는 그러한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양한 파푸스 정리에 대한 그 그림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기 진한색 선과 그 다음에 조금 연한색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A, B, C,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차례차례 하나씩 그려봤으니까 A, B, C가 이제 한 직선이 있고, X, Y, G가 한 직선에 있고, A에서는 Y와 G를 향해서만 긋고, B에서는 X와 G를 향해서만 긋고, C에서는 X와 Y를 향해서만 긋고, 그리고 AY와 교점을 볼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응되는 게 BX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교점. 그 다음에, 자, 이제 HG와 해당되는 선은 바꿔서 C와 X일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교점.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점.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교점. 그것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그림을 저는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 ABC의 위치를 반드시 이렇게 둬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옆에 이 그림을 보니까 ABC는 그대로인데 XYG의 위치가 서로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 AY와 이제 이제 직선 AY죠. 그럼 AY와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거는 BX니까 그럼 BXY 교점이니까 교점이 이렇게 바깥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지금 교점이 바깥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또 이제 이해하고 교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뭐냐고 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색칠된 점들은 여섯 개는 그 우리가 처음에 가정에서 나온 점이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점은 그냥 마지막 이제 그 결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점들의 위치를 바꿔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로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 옆에 것도 봐도 A, B, C고 X, Y, G 모양이 좀 바뀌어서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잘 보시면 이 그림 세 개가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림 자체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살짝 살짝 조금 바꾼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 이게 결국엔 똑같은 그림 내에서 상황인데 ABC와 XYZ를 처음에 이렇게 초기 조건을 주면 결정선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초기 조건을 ABC와 XYZ를 이렇게 주면 결정되는 점과 선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ABC와 XYZ를 이렇게 주기로 하면 또 결정되는 점과 그 선이 이렇게 되기도 해서 뭔가 이 안에서도 뭔가 좀 대칭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선적인 점 세 개의 쌍들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또 그리고 거기 그 파푸스 정리의 조건에 맞게 점들을 구성해서 나온 그 점들은 여전히 공선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그림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되고 결국에는 같은 그림 내에서도 조금 다른 대칭적으로 써도 결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선들의 역할이 좀 달라질 수도 있구나. 얘는 처음에 직선이 이거 두 개가 처음에 주어진 직선이고 나중에 주어진 직선이지만 얘도 직선 세 개는 똑같은데 얘는 처음에 주어진 직선이 얘네들이고 나중에 결정되는 직선이 이거니까 서로 그 역할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얘는 아예 그것마저도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조금 좀 신기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이제 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지금도 이번에 이제 ABC가 있고 XYG가 있는데 이 그림도 이제 파푸스 정리가라고 우긴다면 혹시 좀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AY와 BX가 교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지금 서로 해야 되는데 교점이 없고 이 마찬가지 얘도 교점이 없어요. 그럼 얘는 파푸스 정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얘도 파푸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저희가 이 파푸스 정리를 어느 기아의 관점으로 보느냐도 이제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그려봤던 그림은 이 세 가지 정도의 그림은 그냥 정말 유클리드 평면 내에서만 딱 생각했는 거고, 근데 우리의 이제 그 렌즈를 사형 기하로 바꾸면 얘도 파푸스 정리의 결과로서 설명이 되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조금 사형 기하를 포함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스터디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조금만 한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양 평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스터디 할 때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그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 사양 평면은 일단 유클리드 평면을 확장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유클리드 평면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무한히 떨어진 점들, 라인의 인피니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추가시킨 그러한 평면입니다. 그 사양기하학의 핵심은 평행선의 묶음은 무한의 한 점에서 만난다. 이 평행한 애들끼리는 그 무한히 떨어진 그 점들, 무한선에서의 한 점에서 다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무한의 점은 무한선을 지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만 해보려고 여기 한번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그 아마 이런 그림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들이 있고 우리가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의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양쪽에 평행하잖아요. 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소실점이 있고 여기서 만난다. 그게 사실 은 평행선이 만난다라는 게 바로 이게 사행 기하학의 그 핵심에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그 그림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여기 이제 나무 크기도 사실 요 나무 크기가 다 그 키가 다 일정하다고 하다면 요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겠죠. 약간 조금 의도하고 그렇게 나무를 좀 키를 조금 그리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어떤 기찻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기찻길은 서로 평행할 거니까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찻길에는 음, 이렇게 가로로도 이렇게 기차 이렇게 길이 있을 거잖아요. 기찻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끼리 파란색 길이도 지금 다 평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파란색을 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평행할 거니까 이 무한 선에서는 이렇게 같은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이렇게 같은 점에서 만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건 잘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얘하고 이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겼죠? 그러면 이 빨간색 요 만난 점에서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을 다시 이 점을 지나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기차선 파란색이 이렇게 조금 더
이게 등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길이는 평행한데 만약에 이게 등 간격이라면 빨간색 길이도 평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평행하다는 것은 같은 점에서 이렇게 만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빨간색을 그려야 될 차례구나. 그럼 빨간색으로 비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아이고 이 맞는 점을 통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기찻길을 만들었을 거고 이렇게 등간격처럼 갈 수 있는 듯한 그런 기찻길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형평면에 대한 이제 핵심이 바로 평행선들은 무한에서 평행한 것 길이는 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런 이는 라인 앤 인피니티를 이렇게 이제 유클리드 평면에서 더 넣어서 그러니까 뭐 유클리드 평면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푸스 정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 관점에서 이제 볼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형 기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파푸스 정리가 사형 기하학에서도 성립하고 파푸스 정리를 이제 유클리드 기하에서만 해석하면 좀 해석이 제한적인 거예요. 뭐, 파푸스 정리가 얘가 유클리드 기하 안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확인해 봤듯이 충분히 다 잘 작동하기는 한데 이런 의미까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근데 사형 기하학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나 이러한 케이스나 다 파푸스 정리로 그냥 다 똑같이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그러면 얘는 이제 파푸스 어떤 정리에 또 뭐 다른 저희가 이렇게 서술한 이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정리로서 한 번 더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는 어떤 조금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좀 여러 개의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해야 된다면 사형기에서는 그냥 한 가지로서 모두 다 이게 설명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요 그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사형기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요. 그럼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면 유클리드 기하 관점에서는 얘네들 둘이는 교점이 없어요. 근데 사형기하 관점에서는 얘네들 둘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있는 거죠. 그죠? 교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무한 무한선 라인 액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무한선 위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얘랑 얘도 평행하면 여기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얘와 얘도 점이 있을 텐데,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하면 그 세 점이 하프스 정리에서 공선적이니까, 근데 나머지 이미 두 점이 그 무한선 위에 있으니까 그 점도, 마지막 그 점도, 여기 무한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얘네들 둘이가 결론으로서 뭐가 되냐 그러면 평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푸스 정리를 이제 그 유클리드 버전으로 방금 한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기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직선 A 위에서 ABC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직선 B 위에서 XYG가 있는데 아까 했던 세팅이랑 똑같아요. AY와 BX가 평행하고 그다음에 BG와 CY가 평행한다면 나머지 두 개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파푸스 정리의 이제 또 다른 또 유클리드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사행계약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제 무한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제 한 번에 그냥 제일 처음에서 얘기했던 자꾸 너무 화면을 넘겨서 좀 죄송한데 요 이야기로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볼 때 이게 유클리드 기하에서 보는 건가? 하프스 그다음 뭐 사행 기하에서 보는 건가?
어느 공간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가? 그런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좀 따져가면 이제 뭐 의미가 더 풍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그림도 파퍼스 정리에 관한 그림이 저도 나름 좀 보고 나서 이제 좀 해석이 돼서 이해가 안 돼. 사실 세 번째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냥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보면, 일단 점이 9개 있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안에 6개. 여전히 점이 9개고, 그리고 직선이 보시면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전히 직선 9개, 점 9개 가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점이 지금 9개 있고, 직선이 9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파푸스 정리는 아까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잘 약간 좀 우리가 기존에 봤던 파푸스 정리 세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아마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인 게 뭐냐면 이제 쌍대라는 듀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그거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이제 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양 평면에서 이제 듀얼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점이 2개 있으면 사양 평면에서입니다. 유클리드 평면 말고요. 사양 평면에서는 점이 2개 있으면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가 딱 유일하게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2개가 있다면 그 직선이 2개가 교차하는 점이 유일하게 결정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성립되지만 얘는 유클리드에서 성립하지 않잖아요. 유클리드에서는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근데 사형 평면에는 평행하더라도 우리가 무한점에서 만나니까 결국 직선 2개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형 평면에서는 어, 점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바꿔서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이 점들이 서로 같은 선 위에 있다. 공선적이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선들이 같은 점 위에 있다. 공점적이라는 얘기도 서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형 기하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있으면 점 대신에 직선으로 바꿔도 그대로 성립하고 공선적이라는 조건 대신에 공점적이라는 조건을 바꿔도 그대로 해석이 성립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쌍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그 사형 공간에서의 우리가 직선은 예전에 할 때 그 R3에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표현될 거고, 그럼 얘는 A, B, C가 아마 그 평면과 직교하는 방향, 어떠한 방향 벡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상평면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직선이 점이 되는 거고 거꾸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면 점과 직선을 서로 대응시켜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공간에서는 어떤 직선 대신에 점을 넣어도 되고 공선적인 조건 대신에 공점적이라는 조건으로 바꾸어도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파퍼스의 정리를, 쌍대 정리를 한번 구성해 보면, 어, 이제 새 점 ABC 대신에 이제 새 직선 ABC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새 직선 ABC가 이렇게 차례대로 A와 B와 C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걔가 원래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었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점이 있었는데, 이제 점은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지금 선적 조건이니까, 공선적 조건이니까, 그럼 얘는 직선들이 한 점 위에 있다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게 직선이 L이었는데, 그럼 요 점이 L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직선 위에 XYZ가 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점이 되는 거고, 점이 직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직선 세개 XY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게 M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얘네들이 교차한다 했으니까 A와 Y가 만나는 얘는 점 A와 점 Y가 만나는 선이었으니까 A와 Y가 만나는 선이었으니까 얘는 직선 A와 직선 Y가 교차하는 점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A와 Y가 교차하는 점이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요 점이 되겠네요. 아, 요게 A구나. 요게 A니까 요게 되겠네요,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직 하나씩 따져보시면 결국 우리는 아까는 어, 처음에 평면에 이제 파푸스 정리는 그 세 교점이 공선적이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결론이 바뀌겠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세 직선이 한 점 위에 있다. 요 세 직선이 한 점 위에 있다로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파푸스 정리의 이제 쌍대 정리로서 또 다른 버전의 파푸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얘를 이제 파푸스 정리도 이제 됐고, 그럼 얘는 뭐냐 그러면 요 세 개가 요 점들이 그 무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 세 개가 무한점이면 이 세 개가 결국에 평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평행한 세 쌍이 또 이렇게 평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결론 되는 것이 이제 요렇게도 평행하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서 이제 또 얘도 이제 파푸스 정리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또다시 유클리드 기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면 그냥 삼각형이 ABC가 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점 P를 하나 잡고 얘를 여기서 AC와 평행하게 쏘고 그다음에 이 만난 점에서 이제 AB와 평행하게 쏘고 그다음에 이 만난 점에서 얘와 평행하게 쏘고 그러니까 평행 쏘면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게 또 이제 파푸스 정리의 또 다른 유클리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뒤에 내용들이 또 사실 책에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발표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래도 한번 하면서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쌍대에 관한 해석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보는 관점들이 좀 되게 좀 흥미로워서 뭐 하는 내내 그래도 조사하는 내내 그래도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요. 네, 한번 공유를, 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거기 말고, 어, 평행인 애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 그림 있죠? 네, 이건가요? 그거요. 네, 네네네. 그, 알파, 베타, 감마 말고, 네, 어쨌든 무한점을 연결한 뭐,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L 무한대를 반대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반대, 둘러싸듯이, 그 네, 평면을 네, 둘러싸듯이, 어쨌든 왜냐면 무한대라는 게 방향 상관없이 다 무한대일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반대편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그 들어서, 점이, 네, 네. 네, 네. 알파의 뭐 반대편, ZY 쪽 방향.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하나 네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 세 개가 아니고 여섯 개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점과 이 점을 이제 똑같은 점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아, 그 점과 그 점을. 음. 음, 걔를 왜 똑같은 점으로 보죠? 반대편에 음, 있는데. 음, 평행한 데는 반대편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 예. 그리고 저 두 개가 만약에 다른 점이라면은 그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아, 음, 예. 네네. 그, 무슨 예.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 그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점 세 개, 맞아요. 예. 네, 그거 보면 그냥 모양만 봤을 때 왠지 저희 그 3점 투시 도법이랑 되게 네네, 비슷하게 생기고 그러고 가운데가 그러면 왠지 이게 3점 투시 도법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가운데 요 점 6개가 이게 또 입방체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3점 투시를 하면 그 정육면체 네네,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그 무한점이라고 하니까 그게 또 소실점에 해당되고 네. 생각이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도 이제 저도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안 그래도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네. 정육면체 같은 거 해서 안 그래도 그 그림을 보고 난 뒤에 또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음, 그림이 또 이런 정리로서 파푸스 정리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또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게 그 또 아까 기찻길 그 설명해 주실 때는 그것도 이점 투시 도법이랑 비슷하게 생기고 요 그림, 음, 요 음, 그림이 이점이랑 그런 거랑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사실 이제 투시도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 맥락적으로 좀 그럴듯하겠다라는 동의는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 정용 교수님, 네. 예, 아까 저기 얘기할 때 그 파푸스를 US로도 쓰고 이제 OS로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스 사람 이름은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로 원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마지막에 OS는 O자가 오미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영어식 표기를 할 때는 그걸 유로 표기에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아폴로니우스라든지 프톨레마이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영어식으로는 US로 표기가 되는데 원래 그리스 이름을 보면 다 O자로 돼 있어요. 거기 오미크론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려면 파포스라고 읽어야 맞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발표 네,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잠시만요. 얘가 참여자가 안 나오네. 일단은 네,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원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경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한번 네,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해주신 부분,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지지난 시간에 해주신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원수를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네 개짜리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하적으로 이제 그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R4로 표기를 하는, 그러니까 R4랑 거의 비슷한데, R4 대신에 이제 좀, 뭐랄까, 구별하기 쉽게 1 더하기 3으로 이제 나타낸다고 하셨고, 그리고 기하적으로 곱하기가 좋은 곱하기가 있다고 하셔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 노테이션으로는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 1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서 표기를 한다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덧셈하고 덧셈 규칙은 그냥 우리 그 일반적인 벡터 같은 거 더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규칙에서 이제 해밀턴 규칙이라 그래서 각각의 성분의 이제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곱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회전 룰, 저는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ij를 곱하면 k가 되고, 그리고 jk를 곱하면 i가 되고, 그리고 ki를 곱하면 j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외우고 방향을 ijk를 놓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게 하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제 자원수의 곱을 했을 때는 어, 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벡터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썼으면 실제로 i제곱 뭐 j제곱 그다음에 k제곱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다 붙으니까 이게 스칼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i끼리 j끼리 k끼리 나오는 애들을 다 묶으면 i만 한번 다시 해보면 i 나오는 게 이제 a0 b1 이게 곱한 게 i가 나오고, 요렇게 곱한 게 i가 나오고, jk끼리 곱한 게 i가 나오죠. 그리고 jk끼리 곱한 게 i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이제 해보면 곱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벡터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거를 실제로 곱하기를 해보면 어, 얘네끼리 하면 상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끼리도 이제 내적으로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제 이렇게 내적의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벡터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에서 요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가 이제 요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있는 애들이 나올 때는 이제 외적의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켤레사원수라 그래서 벡터 부분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그 켤레사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산 연습으로 이거는 다 실제로 이게 그 지지난 시간 이제 뭐죠? 레코드를 들으면서 이제 해본 거고요. 그래서 성질도 지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이제 뭐죠? 크기도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거 제곱이죠. 아니다.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은 아니죠. 그래서 크기를 정의를 할 때 켤레끼리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명제 명제를 이제 Q 유리수에서 0을 뺀 집합이라는 것이 이제 곱셈에 대한 군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첫 번째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두 번째로 1은 이제 항등원이니까 항등원과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원을 얘네 둘이 곱해서 항등원인 1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얘네 둘이 곱하면 q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분모에서 q 제곱을 나눠주고, 잠시만요. 분모에서 q 제곱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것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냥 중간 내용은 이제 생략을 좀 하고, 실제로 요 사원수를 가지고, 어, 회전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클리드 방법에서 나온 결과랑 일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부터 계산을 하면 앞에는 이제 실수가 0이니까 0 곱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0은 냅두고, 뒤에서 얘네 둘이 곱한 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한 게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곱이랑, 그러니까 이 곱의 결과랑 얘랑 이제 곱해야 되니까
얘도 똑같이, 근데 사실은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니까 여기도 이제 실수부가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부 0 이걸 이제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얘네 둘이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서 P 크로스 V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서 사인 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벡터이고 얘가 벡터이니까 벡터끼리 이제 외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어, 얘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랑 빼기 얘랑이 이제 얘가 이제 V 크로스 P로 쓰면 여기가 앞에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두 배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사인 세타로 이렇게 하나로 퉁쳐서 쓸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애들을 이제 얘가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제 백캡 룰이라 그래서 B에 AC 빼기 캡 AB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벡터 하나로 이렇게 유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P 벡터에 대한 애가 여기가 P 벡터가 있고 여기가 P 벡터가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V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애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V 크로스 P도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사인 세타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사인 제곱 V 벡터. 근데 이제 V.P 벡터도 사실은 1이 되니까 걔를 정리를, 아니죠. 얘는 1이 안 되죠. 얘는 이제 앞에 냅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회전한 벡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일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약간 특수 상대론이랑,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상대론 부분을 조금 살짝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상대론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상대론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있고, 그 전에 원래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이 모든 관찰자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자연 법칙은 모든 관찰자에게 수학적 형태로 이제 동일한 수학적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 그 시대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빛의 속도만큼 빠르고 그런 물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 저의 시간과 뭐 옆에 어떤 뭐 다른 친구의 시간이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뭐 물리학적 이런 현상들을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좌표 변환을 할때 어떤 그 원점에 정지한 어떤 관찰자가 있고, 그 정지한 관찰자로부터 V의 속도로 오른쪽, X축 방향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이 관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찰자의 이제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지한 그 상황에 있는 그 관찰자를 X, Y, Z라고 하면 축은 이렇게 Y와 Z끼리와 X끼리가 이렇게 평행하도록 이렇게 놓았고요. 그랬을 때 좌표 변환 자체는 얘가 V만큼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 프라임의 입장에서는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Y랑 Z는, 그리고 시간은 얘가 T가 시간이거든요. Y랑 Z랑 시간은 이제 변하지 않는데
X 부분만 이만큼 이렇게 변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좌표 변환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곧 이제 연속된 사건의 어떤 시간 간격이 얘가 보거나 동일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환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각되는 이제 명제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뭐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그 속도를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물체에 대한 이제 속도의 덧셈 법칙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얘가 볼 때는 이제 요 부분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볼 때는 뒤에서 이쪽 부분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정지했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갈릴레이 상대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으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보였는데요. 그래서 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광속 불변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성 원리는 아까 그 갈릴레이 상대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성 기준틀에서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라는 원리고요. 관성 기준틀이라는 거는 그냥 힘이 작용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이제 관찰자이면 이제 그 물리학 법칙이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광속 불변성은 어떤 관찰자가 봐도 빛의 속도는 동일한 값 c를 갖는다. 이게 c가 대략 30만 킬로미터 per 세크 정도 되거든요. 엄청 빠른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네, 이제 요 두 가지 가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한 가지 예시만 더 가지고 왔는데요. 기차가 이렇게 있고 이 네모 박스가 기차입니다. 기차가 이렇게 있고 기차 안에 광원이 있고 반대편에 천장에 거울이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관찰자 같은 경우는 빛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차는 지금 속도 V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관찰자는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요렇게 가는 생각했을 때 빛이 그렇게 가는 동안 외부에서는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광원까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내부 관찰자의 시간인 델타 t 프라임만큼 동안에 왔다 갔다 EL만큼을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EL이 C 곱하기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돼서 델타 t 프라임이라는 시간이 이제 C분의 EL이 되게 되겠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빛이 델타 t 동안 두 배만큼 요 빛변의 두 배만큼을 이동을 하는데 그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풀어보면 얘가 이렇게 식이 쓰여지게 되고 왜냐면 이쪽 부분으로 요게 이제 요거죠. V 델타 t만큼의 반 절반을 갖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는 이제 여기 D라고 썼는데 여기 사실 L이고요. L만큼 갔는데 그럼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마만큼의 이제 차이가 생긴다. 몇 배, 감마 배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게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 상대론에 맞는 이제 좌표 변환인데 걔는 이제 시간과 여기가 이제 X 프라임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이 관찰자의 이제 기준 틀이었잖아요. 그 기준 틀, 이게 사실은 그 위치에 대한 기준 틀인데 위치에 대한 기준 틀에 여기 시간이 관계가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기준 틀인데 위치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제 좌표 변환이고요. 여기서 이제 감마는 아까 봤던 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환이 되고 시공간을 뭐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차원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간은 따로 떼어놓고 3차원의 공간이었는데 4차원 시공간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기술을 할 때는 3차원 벡터로 기술을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4차원으로 가야 되니까 4차원 4벡터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이니까 우리는 좌표 x, y, z 세 개밖에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위치를 기술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으로 위치를 다 기술할 수는 없고 그 속도가 곱해져야 이게 시간 곱하기 속도가 이제 거리 또는 변이니까 속도가 곱해져서 그때 이때는 이제 빛의 속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CT 그리고 X, Y, Z의 이제 네 개 성분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4벡터라고 돼 있는 애가 사실은 연산을 했을 때 그 변이를 기술을 할 때 어떤 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원래 변이를 기술을 한다. 그러면 0,0,0에서 X, Y, Z까지 거리만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4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게 아까 그 4원소에서 그 Q 스타를 곱한 것처럼 얘가 이제 켤레가 돼서 이렇게 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랑 그 뭐죠? 아까 4원수랑 크기를 구할 때 좀 비슷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방식이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4벡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A라는 4벡터 요거는 그냥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째 있느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A0, A1, A2, A3가 있고 그리고 B도 B0, B1, B2, B3가 있고 그랬을 때 합도 아까 그 4원수의 합을 했을 때와 똑같은 형태이고 그리고 곱을 했을 때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나와서 요걸 이제 행렬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사원수하고 연관성이 좀 꽤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일단 네,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네. 저 질문이 있는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언급을 하셨잖아요. 로렌츠 네네네. 변환. 근데, 그 예전에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은 뭐를 보존시키는 건데, 그게 쌍곡 공간인가? 아니면, 어, 네, 아니면 사용 공간인가? 그래서 그 어떤 사용 공간에서 사용 공간으로 보존시켜주는 그 함수를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통 그 x, y, g는 3차원에 있는 점인데 그거를 사형 공간에 있는 점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 t, x, y, t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 점이 혹시 사형 공간에 있는 한 점으로 그게 사형 공간의 점을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땡땡으로요. 네. 그 브라켓을 쓴 다음에 x 땡땡 y 땡땡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보존이 되게끔요. 그 좌표 네. 사이에 그 예를 들어서 x, y, g, t가 있으면 네. 그 좌표 사이에 실수배는 허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비율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요. 네. 혹시 그래서 그 로렌츠 변환이 그 사용 공간에서 말하는 로렌츠 변환이 이 로렌츠 변환에도 그 물리에 적용이 되는 그 로렌츠 변환에도 적용이 돼요? 혹시 그게 사형 공간에 있는 점으로 보는 것인가? 이게 좀 문득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쌍곡 공간이고요. 네, 네. 사용 공간인지는 잘 아, 모르겠어요. 네, 쌍국 공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쌍곡 공간인데, 그,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서 일단 그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냥 공부를 좀 해본 거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네, 제가 확신 있게 대답을 하기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네, 네. 그래서 사실 정경훈 교수님께도 혹시 답변을 어느 정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여기서 저는 양변의 그 좌표를 T로 나눠줄 수 있는가, 또는 X로 나눠줄 수 있는가, 그 4차원 점을요. 그래서, 왜냐면 사형 공간에 있는 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비율 보존 때문에요. 음, 네, 아무튼 질문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니까 궁금해지는데, 혹시, 네, 정경 교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사용 공간을 도입을 하면은 기하학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뭐 시공간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거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데 사용 공간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용 공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음, 쌍곡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아, 예.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혹시 제가 찾아보다가 잘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막 많이 찾아보진 못해서,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이제 상원수랑 그 상대론이랑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키워드로 찾아보면 좀 더 그런 연관성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원수를 꼭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사원수를,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사원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상대론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음, 뭐 실제로 뭐 하는 걸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냥 민kov스키 내적이 도입된 다음부터는 사원수 얘기는 사실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음, 예, 근데 아, 이제 예, 그렇고, 우연히도 오늘 낮에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 또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로렌츠 변환을 설명하는 상당히 좋은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근데 내가 주소 알고 있나? 아무튼 그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도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한번 뭐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쌍곡기하에서는 일종의 회전 변환이 되는지 그런 음, 종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이 됐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표는 다 끝났고요. 오늘은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아, 예, 아까 사원수 계산할 때, 네네. 사실 약간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결과는 맞는데, 그, 맨 처음에 Q라는 그 사원수에다가 그 다음에 그 3차원 벡터를 곱하는 과정에서 스칼라 파트의 내적이 빠졌어요. 이게는 지금 벡터 파트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앞에 두 개를 아, 곱하면. 네네네. 네, 스칼라 파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 하고 나면 모든 게 결국은 스칼라 파트가 없어진다는 것도 이게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음, 아무튼 없어지긴 하니까 결과는 지장이 없는데, 예, 여기, 그 네. 부분은, 예, 예, 아, 네네네. 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그러면 다른,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 하나 더 있는데,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함수,
그 함수가 보존시켜주는 공간이 쌍극 공간에서 쌍극 공간으로의 그것도 받을 수 있고, 혹시 사용 공간으로의 그 보존되는 그 함수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용 그 공간이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는 그 보존되는 그 공간이 그 사용 공간도 있고 쌍극 공간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해서 말을 하는 것인지. 질문의 근데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네. 오늘 스터디에서는 이 로렌츠 변환에 대응하는 공간이 그 공간에서 공간으로 대응시켜주는 그 공간이 쌍곡 공간이었다면, 근데 사실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제 기억 속에 사용 공간을 또 사용 공간으로 옮겨주는 그 보존 함수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게 뭐 틀렸을지. 그래서 네, 일단 질문은 그렇습니다. 로렌츠 변환을 사용 공간에서의 뭔가로서 이해해 본 적이 저는 없어가지고 네. 대답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식으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네, 있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우선은 쌍곡 공간에서 쌍곡 공간으로의 그 보존 함수가 로렌츠 변환인 거는 오늘을 통해서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용 공간에서 사용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함수의 이름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것이어서, 근데 오늘은 쌍곡 공간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냥 궁금해서 네,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전병주 선생님의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